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희망을 드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그리고 유튜버 버럭중사 이원준입니다. 버럭중사 하시면 원래 군생활 하셨던 거예요? 맹호부대에 7년 있다가 교육기관인 상무대로 가서 부교관 생활을 했었죠. 원래 직업군인을 해야겠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저 군대 안 가려고 했었어요. 2년 동안 아무런 수입도 없이 군대에 있기에는 저 혼자 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처자식이 있어서.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결혼하셨어요? 예,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5 가을에 입대했거든요. 하사로 인가를 하면 이제 26 1월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복무가 4년이에요, 부사관은. 그럼 30이면 나와서 뭘 하지? 말뚝을 박아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다짐을 하고 갔죠.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이요. 전역은 언제 하셨어요? 33세 사고로 장애를 입었고 의가사 전역은 6개월 정도 뒤쯤 해가지고 34 1월달부로 전역하게 됐죠. 사고는 왜 나신 거예요? 이제 상무대라는 것이 전라남도 장성에 있고 거기에서는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좋았어요. 운동을 원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셋인데 운동하겠다고 4시간 그렇게 뺏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니까 애들도 자고 있고 할 때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이렇게 타고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매년 지역 축제를 열리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라이딩하던 행사가 매년 있었어요. 경기가 아니라 그때가 8월이었어요. 장마철이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는데 나약한 생각을 갖는 저를 채찍질했죠. 이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애셋을 어떻게 키우겠냐 그러면서 꾸역꾸역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행사 장소까지 25km 떨어졌는데 갔어요. 도착해보니까 헬멧을 안 가져왔네요. 아,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타지 말라는 거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자아가 야, 버럭중사가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다시 가서 헬멧을 가지고 또 행사 장소까지 갔죠. 왕복으로 50km를 또 갔다 오셨어요?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가난하게 살았었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멘탈이 강하게 살아야지만이 조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였는지 나약한 생각을 갖는 저를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300대가 넘는 자전거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들이 엄청 비싼 것들 있잖아요. 좀 비교되잖아요, 괜히. 근데 이제 행사가 시작하고 나서 그 비싼 자전거들이 막 가는데 속으로 이겨버린다 막 그 생각이 들면서 결국 앞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대회가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선두 쪽에 있었고 내리막 커브였는데 빗길에 노면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브레이킹이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그냥 앞에 뭔가에 부딪혔어요. 큰 나무였던 것 같은데 기절하고 깨어나 보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 몸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고개를 힘겹게 이렇게 들어봐서 제 몸을 봤는데 제 몸이 어디 배수로 같은데 처박혀 있고 팔다리가 막 꺾여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팔다리에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목을 다쳤나 보다.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뒤따라오던 동호인분이 저를 발견하고 이제 119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병원으로 후송했죠. 병원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처음에 병원을 대학교 병원으로 갈 건지 군병원으로 갈 건지 거리가 둘 다 똑같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육군 부사관인데 중사 월급 정말 박봉이거든요. 대학교 병원 가면 병원비 엄청 비싸다는 거 알잖아요. 군병원 가면 공짜니까 군병원으로 가자고 했죠. 그때는 잠깐 다친 줄 아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건 상상도 못했죠. 정말 뭐 한 달, 2달이면 복귀하겠지 뭐 이 생각해서 그냥 군병원 갔는데 그때 MRI 찍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각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병원으로 가게 된 거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친 부위가 너무 높았어요. 높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위쪽이죠. 경추라고 해서 목뼈 쪽에 이제 골절이 일어나서 신경에 피가 튄 건데 보통이라고 하면 피를 흡수하는 수술을 하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친 부위가 두개골하고 가까운 쪽. 근데 거기를 수술을 했을 때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뒤따른다. 그래서 피가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피가 흡수되고 경과가 좋으면은 또 네.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에서도? 아니요,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이렇게 후천적으로 경추손상으로 척수장애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표정이나 공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도 호전되는 그런 느낌도 없었고 한 2달쯤 됐을 때 완벽하게 진단을 내리게 됐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죠. 진단명이 뭐예요? 경추 골절이가 이제 척수 손상, 그래서 사지마비 장애. 이제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사지마비, 운동신경 손상도 있지만 감각 손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느낄 수가 없죠. 손상된 부위 아래로는.
지금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깨 으쓱으쓱 정도 하고 어깨 아래쪽으로는 이제 네. 감각이 없죠. 고통도 안 느껴지고 촉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환상통이라는 게 계속 있어요. 등하고 엉덩이 쪽에는 불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고요. 무릎부터 아래쪽으로는 얼음물에 계속 담가는 것처럼 되게 차가워요, 몸이. 또 어떨 때는 계속 방광이 터질 듯하게 막 소변 마려운 느낌도 나고. 근데 저는 방광을 뚫어서 소변줄을 연결해 놓고 소변줄을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터질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없죠, 사실은. 아니면 어떨 때는 항문 쪽이 되게 찝찝한 느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상생활할 때 되게 신경 쓰이는 그런 불편한 느낌들이 막 있어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통증을 친구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보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평생 가야 되니까. 지금도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나름 요령이 생겼죠. 정신을 다른 데다가 집중을 시키면 잠시 잊혀져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그나마 감각이 있는 이 어깨 위 얼굴 쪽 간지러워요. 코 옆에 이렇게 간지러우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고문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혼자 막 이래도 안 돼요. 그래서 병원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머리 그냥 삭발하는 거죠. 소변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방광을 뚫었어요. 몸 밖으로 관이 네.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발생하면 자연히 배출되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방광의 용적이라고 해서 소변이 얼만큼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방광 기능이 또 망가지고 하니까 이게 또 늘어났다 줄었다 예, 늘어났다 이게 해야 줄었다 할 수 되니까. 있게 소변줄을 뭐 4시간 단위로 잠갔다 풀었다 해서 방광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걸 계속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손 하나 못 쓰면 옆에 누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소변줄을 열었다 풀었다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같이 좀 더 중증인 분들은 의뢰에 그냥 소변줄을 열어놔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방광은 줄어들죠. 나중에 또 다른 시술로 또 해야 되고 제일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얘기가 이현주님은 이제 신변 처리를 평생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변을 인위적으로 빼주는 행위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싫었던 건데 병원에서는 이제 1년가량은 애엄마가 했었고 1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계속 하고 계시죠. 직장까지 내려와 있는 변이 나올 수 있게 좌약을 쓰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안 나와서 직접 손에 골무를 끼우고 변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아무리 변비가 있다고 화장실 몇 시간 동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2시간, 가장 오래 있어 본 거는 5시간 이상도 있었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관장약 쓰고 이렇게 변을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화장실 가면 2시간 이상 있어야 되면 몸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는 4일에 한 번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직. 몸이 막 굳어요. 근육이 수축이 돼버려요. 저도 모르게. 지금 저 보면 가슴에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걸 안 묶으면 몸이 갑자기 팍 이렇게 숙여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돼버리거든요. 지금도 손가락이 위로 꺾어지고 다리 같은 경우도 그러고. 지금 이게 강직이 오는 네, 거예요? 강직이 오는 거예요. 숨만 크게 쉬어도 이렇게 강직이 와버려요. 아, 이건 의사와 상관없이 네. 그냥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네네. 거예요? 손에도 묶어져 있고 팔 여기도 묶어져 있고 무릎 앞에는 또 막아져 있고 발도 묶어져 있어요. 아, 이게 튀어나가지 말라고? 네, 튀어나가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꺾어지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무릎 앞에 거를 묶었는데 왜 그냥 무릎 앞에 걸 안 묶으면 허리 쪽이 강직이 엉덩이를 앞으로 빼버리면 휠체어 앉은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운전해야 되는데 그 높낮이가 달라져 버리면 운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무릎 앞에 거를 만들었죠, 저거를. 그런데 점점 몸이 강직이 심해지니까 결국 발도 묶어야 되고 팔도 묶어야 되고 손까지 결국 온몸을 휠체어에 꽁꽁 묶어야지만이 머리로 휠체어로 운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밖에 나오실 때만 탑승을 하시는 거죠? 집안에서도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게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씻고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휠체어는 날마다 타니까 매번 이렇게. 거의 앉아 계시고 네네. 주무실 때는 내리시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돌보시는데 제가 체구가 작진 않으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휠체어를 태우고 내리고. 가족분들은 지금 다 같이 계세요?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고요. 아들, 딸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큰애는 엄마랑 살고 있고 둘째, 셋째를 제가 데리고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어머니랑 이렇게 넷이 살고 있어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활동지원사 선생님 도움 받고 가족한테 부담 안 주고 이렇게 저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활동지원사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저를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활동지원 그 서비스를 네. 제대로 이용 못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자면, 먼저 사회활동 지원, 바깥에 외부에 나가는 거,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동행하고, 신체활동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손발이 되어서 뭔가를 도움을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신변 처리까지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가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빨래라든가 설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떤 계기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생겨났냐면, 어떤 중증 장애인분이 살고 계신 곳에 불이 났는데 119 신고까지는 했어요. 근데 소방관들이 오시기 전에 질식사로 돌아가셨어요. 대피를 못했죠. 그리고 또 겨울에 오늘처럼 엄청 추운 날 보일러가 터졌어요. 동파돼서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얼어 죽은 중증 장애인이 계세요. 이런 죽음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일어나서 나라에서 돌봐주라, 살려주라 하면서 한겨울에 한강 다리를 막 기어가면서 투쟁을 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였던 거죠. 가족에게 부담을 안 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최중증 장애인들은 그 서비스를 잘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돈을 받고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인 거죠. 더 경증 장애를 덜 보지 중증 장애를 덜 보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당연히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년 전에 차등수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중증을 덜 보는 분들한테 시급을 더 주기로 했었어요. 680원을 더 준대요. 지금 이제 몇 년이 흘러서 2,000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 나아지는 차등수가를 적용을 과연 제가 받느냐.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 머리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못 받아요. 왜요? 기준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440점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인데, 저는 아무리 해도 저는 425점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말한 440점을 통과하려면 중복장애 정도는 있어줘야 1,500만 원 같은 1,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인천에 산다고 해서 경증장애인이 되고 고양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더 중증장애인이 되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러고 있어요. 지역별로 수가가 달라요. 제가 한 달 기준인 제가 다 끌어모아서 인천에서 500 한 2, 30시간 정도를 적용을 받고 있어요, 제가. 봉사를 받는 시간이 예. 500, 30시간 네. 정도. 근데 일산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한 780시간 받았나? 그래요. 저보다 경증인데. 사람의 장애 정도만 놓고 봐야 되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통합적으로 운영을 않고 자꾸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해버리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수원 가면 장애인 혜택이 좀 많다더라. 수원으로 다 이사가고, 고양시가 좋다더라. 고양시로 다 이사가고. 예전에 한번 제가 부천에 살 때였는데 시간을 많이 못 받았었어요. 직접 그 기관을 찾아갔었어요. 왜 시간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냐면, 시간이 작으면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작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분들도 시간이 넉넉한 곳에 와갖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이게 네.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관에 그런 얘기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있던 간부급이신 분이 담당자하고 저랑 얘기하고 있는 걸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아니 왜 신변처리 같이 그런 거를 활동지원사까지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건 가족이 해줘야지 그거를 하면서 막 저를 타박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건물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 표정하고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막 분해가지고 건물 모서리 구석으로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게 분명히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고, 중증 장애인들조차도 사실 수치심 때문에 그런 도움까지는 받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몸이란 게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배출해내지 못하면 죽는 건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요구했을 뿐인데 그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조차의 마인드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갈까 답이 안 나오고 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90% 정도 될 만큼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저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벌써 10년이나 된 제가 그분들 앞에 가가지고 걱정 마라, 나라에서 다 이만큼 도와준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나라에서는 저 중증 장애인이 뭐 살든 죽든 나는 잘 모르겠다, 너는 부모가 있으니까 가족이 알아서 책임져. 가족이 책임져야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되셔가지고 무릎하고 허리가 다 망가지셨는데도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저를 돌보고 계신데, 나라에서 활동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그 부담감이 온전히 가족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관이나 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들 하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장애인 수당 같은 거 몰래 가족들이 돈만 받아먹고 그 장애인들 그냥 뒷방 같은 데 가다 놔버리고 잘 먹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냅둬버리는, 죽었어도 안 죽었다고 사망신고도 안 하고 돈은 계속 받아버리고, 그런 가족들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담당자분들이 실사를 나가서 제대로 사태 파악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야지, 자꾸 철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을 결국
결국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관심도가 국민들이 다 같이 가져줘야 바뀌는 데도 좀 시간이 단축이 되겠지만 뭐 사실 저도 장애 있기 전까지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비장애인 분들의 관심이 좀 같이 쏟아져야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